이제 이거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미뤄지다가 올해 7월인가요? 8월인가요? 10월 달부터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 지금 유예가 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올해 7월 30일일까요? 뭐 그때 연장이 됐는데 그거는 유예를 해준 거는 관리 처분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진행할 때 거의 마지막 단계에 하는 관계인데 관리 처분을 신청하면은 이제 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해주겠다, 유예를 시켜준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실제는 작년에 시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택이 공급이 이제 7월 30일 이후에 나오는 거는 뭐 청약이든 뭐든 다 포함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가지고 나오는 건가요? 가격이? 아니죠.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적용 지역. 그건 처음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거에서 계속 추가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상한제 적용해도 막 이제 가격이 뛰고 막 이러니까 그 규제를 어쨌든 계속 가하려고 했는데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3개 자치구에 전체 이제 법정동은 다 지정돼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5개 서울 나머지 5개 중에서 37개 동 그리고 경기 쪽에서는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물량들은 이제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그럼 적용이 되면 좀 집값이 내려갈 수는 있는 건가요? 분양가를 그러니까 싸게 이제 일단은 공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생각의 구조거든요. 근데 사실은 분양가를 낮추면 결국은 누가 그 이익을 가져가냐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랑은 조금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새롭게 분양되는 것은 소수이거든요. 소수를 조금 싸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데 건설업자가 그 이익을 비싸게 분양해서 가져갔었다면 그거를 이제 싸게 분양하게 되니까 건설업자는 사실은 이제 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물건을 그거를 싸게 분양받은 사람이 그 프리미엄을 다 먹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 시장에 그러면 당연히 전체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뭐 살짝 공급이 되는 정도인데 싸게 공급이 되는 정도면 전체 시장 기존에 있는 기존 주택들의 가격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구두 발언으로 국토부 장관이 하겠다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집값이 막 뛰는 거예요. 오히려 상한제를 하겠다는데 그게 왜 그러냐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상한제 자체는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조합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게 되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기존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이거 점점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새 아파트예요. 근데 새 아파트 공급 자체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전보다는 더 적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새 아파트가 더 찾는 사람이 많고 이런데 더 뒤로 미게 되니까 오히려 공급 자체가 더 새 아파트 공급은 줄어드니까 더 희귀해지고 가격은 더 뛰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현상인데 뭐 규제의 역설 이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더 주택시장은 과열되게 할 수 있는 뭐 단초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찬반 양도도 아직도 많고 정확히 입증을 달라서 각기 주장은 다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시행했을 때 상한제 이후에 집값 오히려 더 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원래 시장에서는 1,000원에 판매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는 앞으로는 500원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막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1,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짜리 볼펜을 살 필요가 없죠. 기존에 나와 있는. 당연히 이제 새로 나오는 500원짜리 물건만 사면 되니까 1,000원짜리를 안 보게 되고 그러면 1,000원짜리 볼펜도 결국은 안 팔리니까 이걸 팔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낮춰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전체 집값을 끌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또 주택 시장은 이렇게 볼펜처럼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공장을 24시간 돌려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필요하고 뭔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지으려면 그게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어떤 긴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적용받아서 싸게 시중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계속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고 결국은 500원에 싸게 잡을 수 있는 사람 일부분
아주 소수의 사람만 싸게 볼펜을 500원에 사서 딴 사람들은 1,000원에 산 볼펜을 난 500원에 샀다. 이걸로 난 이건 나중에 1,000원에 또 중고나라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이제 막 분양가가 막 상한제니까 더 이상 안 오르겠네. 이 정도면 집 살 수 있겠네라고 이제 쉽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요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면 내가 거기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혹은 줄어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요를 자꾸 잡으려고 서울이나 이런 집값이 뛰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뭐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살기 편한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거기에 일자리가 있고 내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꼭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도 뭐 일자리를 많이 이제 만든다든지 뭐 서울과 서울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서울의 인구가 몇 년째 계속 줄고 있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경기도 이게 수도권의 인구는 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경기도가 매력적이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서울에 이 수요가 많아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의 집값이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서울의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이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이 인구가 결국은 잠재적인 서울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좀 봤을 때 공급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정부가 정부 초기에는 정책들의 대부분이 공급을 확대하는 쪽보다는 수요를 좀 억제하는 쪽으로 많이 정책들이 나왔었고 그런데 실제로 시장은 정부의 어떤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래서 또 뭐 언론에서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워낙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은 스탠스를 좀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수도권 3기 신도시 또 발표를 하고 뭐 수도권에 추가로 뭐 3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 계획만 보면은 사실은 앞으로 수도권에 많은 주택들이 공급되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땅을 확보한 차원이다, 택지를 확보한 차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조금씩 정부가 최대한 뭐 공급을 하는 노력은 할 텐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시장 상황도 또 따져봐야 되고 정부의 의지대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 건설 산업이나 뭐 이런 시장, 주택 시장의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수도권 공급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2기 신도시나 이런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아직 그 제대로 다 소화가 안 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일단 얘기는 꺼냈지만 그거를 정부가 아주 빠르게 진행시키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부동산이 나은지 주식이 나은지 돈이 되는 것으로 무엇이 나은지 되게 궁금해하시는 일반 독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좀 많이 닮아 있는 면도 있고 아주 많이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닮은 점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 자산 재화라는 점, 그리고 싸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 승리한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차원이라면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주식도 당연히 저가에 사면 언젠가는 내가 차익을 실현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싸게 산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싸게 사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내 앞에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인데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으면 아 지금 5만 원이면 되게 저렴한데 나 사야지 혹은 아 5만 원 너무 비싼데 난 안 되겠어 이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걸 평소에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내가 결정하기도 고민스러워요. 결국 그럼 또 누군가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저녁에 술 한잔 하는 값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쨌든 평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뭔가 내가 여기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결국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는 중에도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에 한 번씩 재산세를 내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야 되고 하지만 주식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주식은 이제 하루에도 이게 등락이 참 심하잖아요. 가격의 등락이. 근데 부동산은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의 등락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또 거래량 자체도 뭐 여기는 막 하루에 거래량이 막 몇만 주까지 막 거래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뭐 한 달에 몇 건 거래가 될까 말까 뭐 이런 시장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꼭 거기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일 수도 있다. 내가 거기에 실거주 한다면 내가 내 여력이 돼서 그냥 뭐 얼마에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이 뭐 가격이 떨어졌대요. 예를 들어서. 하지만 나는 그냥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 크게 물론 좀 속상하긴 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내가 그 집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하면 뭐 크게 신경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어쨌든 내 돈의 일부를 거기다가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물론 아주 장기 투자 관점에서 혹은 어떤 경영권, 지분을 내가 확보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시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든 뭐 어떤 재테크나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사신 분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HTS를 열어보고 MTS를 열어보면서 내가 뭐 돈을 벌었네, 잃었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서로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꼭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부동산 책을 썼다고 해서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주식이 뭐 당장 뭐가 퍼포먼스가 나는 곳이니까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자산 배분 차원에서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동산은 약간 실거주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주식은 뭔가 내가 남는 여유 자금을 좀 굴릴 수 있는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그 개인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왜냐면 저금리 시대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굴려서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또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은 주식으로 조금 돌리긴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부동산도 한 50% 이상은 가져가라고 많이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가 어느 한쪽이 좋고 나쁨 이런 것보다는 좀 균형 밸런스를 좀 찾아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을 봤을 때는 조금 주식이 좀 이렇게 더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사는 사람을 이겨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로나19라는 그런 엄청난 그 경험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고 물론 지금 상당 부분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쨌든 그 코로나19 사태 직전 가격을 완전히 따라오지는 못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바뀌는 어떤 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신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싸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심을 갖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막 돈이 몰릴 시기가 있어요. 막 코스피 지수가 2,000이 넘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 다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져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관심이 덜하다 할까요? 돈이 안 몰리고 이런 경우 있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 핫해졌어요. 막 집값이 막 오르고 그러면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주식 시장은 뭐 약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요새 보면 좀 이상한 현상이라 할까요? 그게 좀 달라진 게, 부동산도 관심이 있고 주식도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금리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게 은행 뭐 이자 예적금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해야 된다. 재테크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주식과 부동산은 많이 달라요. 굉장히 다른 게, 내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유동성의 차이를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나면은 3거래일 뒤에 그 해당 금액이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 돈을,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샀다가 야,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뭐 3일 뒤에 팔지는 않겠죠. 그래도 팔는 경우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주식계가 다르게, 주식은 소액도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거의 내 자산의 50% 이상이 많이 들어갈 정도로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환매성이랑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렇게 사고 팔고 주식처럼 뭐 투자 목적으로 너무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갔다가 내가 정작 현금화가 필요할 때는 그거를 팔지도 못하고, 왜냐면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과 부동산은 일단. 예.